시청자 여러분,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 내딛는 새해가 되길 바라면서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금 전 전해진 일본의 지진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동해에 접해 있는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도 지진이지만 걱정은 최대 5m에 이를 걸로 보이는 쓰나미입니다. 기상청은 지역이 지역인 만큼 우리 동해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먼저 상황이 어떤지 바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연애 특파원, 먼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강진이 발생하고 약 4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오후 4시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아까 잠시 느꼈습니다만 도쿄의 고층 건물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인명피해는 없는데 80대 노인 1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엔 큰 불이 났고 또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주택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6채가 붕괴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고요. 또 이시카와현에선 약 3만 3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네, 쓰나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진이 이어지면서 쓰나미 경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진 직후 일본 기상청이 예보한 쓰나미는 최고 5m 높이에 달했습니다. 일부 지역엔 쓰나미가 이미 도달했는데 와지마 항구에선 1.2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한국 기상청 역시 이곳과 가까운 동해에 지진의 일이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쓰나미가 2차와 3차 더 있을 수 있는 데다 만조 시간과 겹쳐서 대피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동일본 대지진 때를 기억해달라며 대피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앞으로 2, 3일 내에 최대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즉각 특정 재해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시카와현은 자위대 파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인명제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지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9.0보다 작지만 지난 1995년 한신 대지진의 7.3보다 큰 규모라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화재는 발생했지만 바로 진압해서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우려되는 원전 피해는 없다고 바로 밝혔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また、志賀原子力発電所をはじめ、原子力発電所については現時点で異常がないことが確認をされております。 교통편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등의 항공편 24편이 운항이 중단됐고 이 일대 신칸센 운행도 일부 정지됐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피해 소식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나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동해안에서도 지진 해일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그 파고가 높진 않지만 기상청은 여기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북쪽 해역에서 규모 7.6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와 바로 마주보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오후 6시쯤부터 묵고와 속초 등의 해안에 최대 45cm의 지진 해일이 밀려왔습니다. 만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해수위 있는 데서 지진 해일이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진 해일은 5에서 10분 간격으로 계속 높은 파도를 끌어오고 수시간 동안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엔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4m대의 파고가 일고 있습니다. 0.2m, 0.3m의 경우에도 큰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해상 상태나 여러 조건에 의해서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해돋이를 볼 땐 높은 물결이 방파제 등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이 오기 전에는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며 해안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현상을 느끼면 곧바로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 해일 특보까지 발령되면 철근 콘크리트로 된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 등으로 피해야 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현재까지 우리 당국에 접수된 피해는 없습니다만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돋이 보러 동해 갔다가 아직 근처에 계신 분들, 또 주민분들 모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상청은 처음 도달한 지진 해일보다 더 높은 해일이 뒤이어올 수 있고 또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추가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첫날 전국 곳곳에서 희망찬 시작을 알리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새해 첫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부터 우리 이웃들의 새해 첫 표정, 최주 기자가 모아왔습니다. 환호 속에 푸른 용해해 갑진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둥이 아홍이는 세상에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홍이가 주위를 좀 더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짙은 어둠을 뚫고 활주로에 내립니다. 올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첫 입국자에겐 꽃다발과 무료 왕복 항공권이 주어졌습니다. 60년 전 같은 해 태어난 60의 친구들은 울릉도에서 해맞이를 함께 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건강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경복궁에선 첫 수문장 교대식이 있었습니다. 용상이 있는 경복궁 금정전은 인기 만점입니다. 경복궁 어떤 곳인가요? 여기 왕이가 사는 거예요. 2년 만에 만나 새해 첫 나들이를 나온 대가족은 소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랑 모이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JTBC 최지우입니다. 강북에서 강남을 잇는 새벽 10,000원 버스는 새해 첫날에도 10,000원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먹이려고 또 주민들이 일어나기 전 아파트를 깨끗이 치우려고 새벽 4시부터 하루를 시작한 분들인데요. 김지훈 기자가 함께 첫 차에 올라 이분들의 새해 첫날 하루를 담았습니다. 아직 새벽 어둠이 깊습니다. 차고지도 조용합니다. 버스 한 대에 불이 켜집니다. 익숙하게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안전띠를 점검합니다. 서울 상계동에서 강남까지 운행하는 146번 버스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인데 조금 뒤면 올해 첫 차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타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가로지르는 이 버스는 새벽 첫 차가 가장 붐벼 새벽 10,000원 버스로 유명합니다. 환자들의 아침밥을 책임지는 조리원은 이 버스를 타려고 오늘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휴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휴무일 때는 100인분 정도. 아파트 미화원은 8년째 같은 시간에 2시간 거리 일터로 출발합니다. 아파트 재활용 풀리시고 있죠? 그 건물에 10층 건물이 26동. 재활용 우리 담당이 둘이에요. 30년 가까이 타다 보니 버스 기사보다 익숙한 승객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탔죠. 근무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니까 얼굴 다 알아요. 그분들이 누가 탄다, 어디서 내린다까지 싹 다 알거든. 새해 첫날이지만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 승객이 가득 찼습니다. 쪽잠을 자고 또 깨서 창밖을 바라보는 사이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달려왔지만 오늘 인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루에 2바퀴를 돌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또 갔다가 또 아침 먹고 한 번 또 돌아야죠. 내일도 146번 버스는 같은 시간 상계 7단지에서 출발합니다. JTBC 김지훈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최저임금, 5G 요금제, 병장 월급 등이 모두 바뀌고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여기저기 붙어있던 정치인들 현수막도 좀 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은진 기자가 이 바뀌는 내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신촌역 오거리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엔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부터 사람 키보다 높은 곳까지 빼곡해서 시야를 거의 가립니다. 지난 2022년 규제가 풀리면서 난립한 현수막. 그동안 시민들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읍면동마다 2개까지로 제한됩니다. 한강 유람선을 타고 내리는 여의도 선착장입니다. 9월부터 이곳에서 무리를 달리는 리버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자동차길이 막히니 한강을 이용하자는 발상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서울시가 내놓는 무제한 교통카드로도 탈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206만 740원을 받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 자영업자와 종업원 모두 아쉽습니다. 부담되는 거는 부담되는 거죠. 장사도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한 끼 먹어도 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올해도 의들끼리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선정 대상은 다소 넓어졌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난해보다 20만 원 늘어 183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G 요금제 최저가가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통신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병장 월급은 월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R&D 예산이 4조 6천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올해부터는 정부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실 모습도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일방적으로 예산 줄이란 통보가 시작됐는데 훌륭한 연구라고 보도자료까지 낸 연구 예산도 70%나 깎였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낸 보도자료입니다. 세계 최초로 벼에서 메탄 발생을 줄였다며 청장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알렸는데 정작 연구자들은 자료 배포 하루 전 예산을 70%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게 70%씩 삭감이 되면 예산 전체를 다 인건비만으로 써도 이미 뽑은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계획된 연구기간 5년 중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사실상 연구를 멈추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끌어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데이터가 다 그냥 무의미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과학자를 꿈꿨던 학생들은 꿈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원 나왔던 친구인데 연구비 삭감으로 올해 대학원 안 가고 그냥 인턴이나 취업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올해 제안서를 내는 사람에게는 선정의 폭이 넓을 수 있지만은 작년 그 이전에 연구비를 받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연구비가 삭감이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연구자들은 진짜 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실감이 조금 느껴지시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얘기했는데 늦었죠 뭐. JTBC 김민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 이후에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강희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한 뒤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도 이재민에게 자신의 찜질방을 내주는 이른바 동료의식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대장동 특검을 보면 그거는 총선 전에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요. 이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합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 폄하에 식민지배 미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다 하루 만에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 발언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갇힌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도 신년 할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돼지들만 보인다고 합니다.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힙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동료 시민 표현을 겨냥해선 멋들어지게 용어를 쓴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1월 중순까지 서울과 인천 등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민주당이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이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깨고 또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뿌리와 정통성, 통합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시간 지지자들과 행주산성을 찾았습니다. 올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내일 회의를 열고 탈당 등 결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총선을 100일 남겨놓고 예고된 분당 움직임에 당 상임 고문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 이 대표 측에선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끝까지 만류하겠지만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류할 현역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취임 석 달 만에 교체 대상에 오르며 총선 출마를 예고한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판 기념회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돌려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직 장관부터 현직 검사까지 연일 출판 기념회를 홍보해 논란인 겁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27분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낸 신년 인사 메시지입니다. 방 장관은 하시는 모든 일에 대박나길 바란다며 오는 7일 열릴 자신의 출판기념회 일정을 홍보했습니다.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장소는 자신이 출마할 예정인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9월 산자부 장관에 임명된 방 장관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달 개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장관이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직 장관 신분으로 신년 인사를 하면서 출판 기념회까지 홍보한 겁니다. 산자부 대변인실은 방 장관이 개별적으로 친분이 있는 몇몇 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현직 검사들도 총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란 메시지를 보내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부장검사는 오는 6일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각각 한동훈 녹취록 오보와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이성윤 검사 또한 출판 기념회를 열며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신분이라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나갈 공직자는 90일 전인 오는 1월 11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90일 전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출마가 가능하단 대법원의 일명 황운하 의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행보를 막을 현실적인 방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슈를 추적하는 북을터뷰 시간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15살 중학생이 성매매업소 여성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돈까지 보내 불러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논산의 한 빌라 주차장입니다. 15살 A군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지난해 9월 29일 밤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당시 A군은 이곳에서 메신저 앱으로 출장 성매매업소 상담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 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업소에서 여성을 보내주지 않았는데 A군은 미성년자인 게 들통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자신이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여기 게이트 볼장으로 여성을 보내달라
업소 계좌로 예약금 10만 원도 미리 보내겠다고 연락한 겁니다. 실제로 돈을 입금한 A군은 자정이 넘은 밤 12시 35분까지 1시간 정도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고 범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7월엔 또 다른 범죄로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 달 동안 오토바이를 무려 7대나 훔쳤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A군이 여성을 유인하려 한 이유가 바로 이 오토바이에 있다고 봤습니다. 더 이상 훔치지 않고 아예 돈을 빼앗아 사기로 했다는 판단입니다. A군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가고 싶어서 그랬겠죠. 밤에 나가고 싶었겠죠. 저희 애들은 여기 되게 시골인 거 아시죠? 친구들은 시내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밤 사이에 나가려면 나갈 건 없었겠죠. A군은 결국 8번째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성폭행과 불법 촬영, 강도 등 8개 혐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에선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 것 같아. A군은 구치소에 수감된 뒤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잊고 싶어도 잊기 힘든 기억을 들었다며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에 판사님한테만 편지를 보내 정말 죄송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A군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고 그 뒤 자신에게도 편지를 보낸 건 감형을 위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등산을 하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바다에 뛰어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연말 연초에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산에 있다는 신고를 받은 119 특수구조단은 도봉산 450m를 올랐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눈이 많이 쌓였고 어두웠습니다. 30여 분 돌아다닌 끝에 들리는 사람 소리. 손전등을 비추니 등산객이 보입니다. 다치신 분 맞을까요?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입니다. 얼어붙은 산길을 동호회원들과 오르다 뒤처졌습니다. 말은 잘 안 통하고. 좀 씻었다 같이 가시죠. 위험하니까. 근데 빨리를 못 내려간 게 여기 멀어요. 멀는데 고생한 대원에게 되레 훈계합니다. 아니 술을 드시는 게 다른 게 아니냐요. 여보세요. 예. 산에 가서 한잔 할 수도 있지. 한잔 하지 말아요. 그러다 문득 소지품 생각이 났습니다. 제 배낭은 어떨 건데? 배낭 가지고 내려갔어요 이미. 3m 넘는 파도가 밀려들고 부딪힙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린 동해, 이 파도 사이에 두 사람이 떠 있습니다. 잡은 것 같아요. 40대 남성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들어갔다가 갯바위에 고립된 현장입니다. 1시간 사투 끝에 구조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파도가 샜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찰관이다 보니까 사명이 있어가지고 구조대원들은 아무리 산을 잘 오르고 수영을 잘해도 날씨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 굳이 가는 건 민폐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가기로 했던 전세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계약한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문제로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연지환 기자가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갱신 청구권을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홍 전 부총리가 집을 팔려고 계약한 뒤에 이사 가려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집 이렇게 매각하는 거 진전이 있었어요? 예,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는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소송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2021년 1월 A씨는 실제로 살기 위해 B씨와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빼겠다는 세입자의 의사도 들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고 잔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2년 더 살겠다며 계약 갱신권을 요구한 겁니다. A씨는 살 수 없게 됐으니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고 B씨는 잔금을 안 냈으니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 집주인인 B씨에겐 실제로 살 수 있는 상태로 아파트를 넘길 의무가 있고 집을 사려는 A씨는 살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잔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끝난 후 바로 실거주하기로 특약했는데도 갱신 청구로 실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는 판결입니다. 앞서 홍 전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줘 이사를 도운 뒤에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 대비 태세를 완벽히 갖추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단순 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사적 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춰 나가야 할 절박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전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실질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무력 사용을 뜻하는 사변을 준비하라고 직접 언급한 만큼 오는 4월 총선 등을 겨냥한 무력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북한이 우리의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연초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대적인 신년 경축 행사도 열었습니다.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온 김 위원장이 귀빈석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만세를 연호했고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공연장 위로 불꽃도 치솟았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은 김 위원장은 딸 주혜와 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은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데 미국 정부는 여전히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결국 트럼프 재선을 기대하며 올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핵무기 생산을 늘리고 군사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JTBC에 답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2023년 마지막 날까지 바이든 정부의 대북 대응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북한의 도발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해 백악관에 돌아오면 다시 북미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 제재도 풀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트럼프에게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 핵 역량을 강화할 거라고도 봤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쐈던 2016년 당시도 주목됩니다. 북한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의 보수 정권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여러모로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을 치르게 될 2024년 역시 한반도의 위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어젯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새해맞이 드론쇼 보려고 8만 명이나 모였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취소됐습니다. 추운 날 벌벌 떨면서 기다린 시민들, 또 비싼 숙박비 내고 일부러 부산까지 온 시민들 모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밤 바닷가 모래사장엔 시민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열릴 드론쇼를 보러 온 시민들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몇 시간씩 기다렸던 시민들은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드론쇼는 강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안내방송도 틀렸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통신장애로 어쩔 수 없이 공연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이유도 모르고 돌아서야 하는 시민들과 숙박까지 잡고 온 관광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외국인들 꽤 많아서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거는 저희 주변에 다 외국인들하고 다 모여 있는데 계속 12시 지났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 상태였죠. 게시판에 불만이 쏟아지자 결국 지자체는 송구스럽다며 사과문을 냈고 오늘 저녁 드론쇼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에선 14살 소년이 부모를 살해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영국에서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저녁, 가족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다는 14살 된 소년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바로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희생된 가족을 발견합니다. 부모로 보이는 성인 2명은 숨졌고 11살짜리 여동생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소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자작극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He had fabricated the story of a break-in and was responsible for using multiple weapons to attack his mom, his dad, and his sister. 현지 언론은 이 소년이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끝내 소년 수용시설에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친엄마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30대 여성은 9살 딸과 7살 아들을 살해한 뒤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엄마도 피해자라고 봤지만 실제 강도 사건이 없었던 걸 확인한 뒤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전환했습니다. I'm just really sorry for them. My heart breaks when I think about it. And seeing all of them when they play outside just makes me really sad. 그 사이 치료받고 퇴원한 엄마는 사라졌는데 사건 11일 만에 영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혼한 전 남편과 육아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미키마우스를 그려라. 그럼 디즈니가 헬기 타고 와서 소송장을 줄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즈니는 저작권의 엄격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96년 전 처음 그려진 이 미키마우스는 어디에다 그려도 디즈니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바람을 불며 기분 좋게 배를 조정하는 미키마우스는 1928년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영리하면서도 엉뚱하기만 한 생쥐 한 마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로 불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조금씩 그 모양이 변하긴 했지만 월트 디즈니의 지금을 있게 한 마스코트였습니다.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 2022년 기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만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젠 미키마우스의 첫 버전, 그러니까 1928년 애니메이션 증기사원 윌리 속의 미키마우스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국 의회를 통해 2차례 연장됐던 저작권 기간이 2023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누구든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다른 버전의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디즈니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곰돌이푸와 아기사슴 밤비의 저작권이 종료된 데 이어 초기 미키마우스까지 세상 밖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사라지더라도 미키마우스에 대한 상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이름 그리고 미키마우스를 무단으로 활용한 상품은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새해 여론조사 결과는 특검 받으라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건 25%였죠. 총선 100일 남은 시점에 여당에 반갑지 않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 자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처음 이념과 카르텔을 다시 언급하면서 타파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중심을 민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 이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이번엔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구조개혁을 막는 장애물론 패거리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잘 쓰지 않았던 이념과 카르텔이란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이념을 강조했던 시기로 되돌아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 개혁을 방해하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구조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86 운동권 특권 정치와의 대결로 규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발맞춰 야권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달 안에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쓴 걸 놓고 광복회가 신원식 국방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일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의한 뒤에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광복회가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의 독도 분쟁 지역 파문은 신원식 장관의 친일 인식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해 첫날 경고 성명을 통해 신 장관은 친일 매국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의한 뒤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광복회는 신 장관이 과거에도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완용을 두둔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일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 흉상과 독립운동가의 전시실을 치우면서 어떻게 군의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안보인식의 길로 들어서면 충고하는 게 애국선열 후손으로서 갖는 책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독도 논란에 대해 질책한 뒤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2만 권의 교재를 모두 회수해 폐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2024년 새해를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진행됐습니다. 매년 수억 명이 시청한다는 호주의 신년 불꽃놀이를 비롯해 세계 유명 도시의 행사들을 정원석 기자가 담았습니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50주년을 기념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입니다. 36,000발의 형형색색의 폭죽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매년 수억 명이 본다는 행사답군요. 이번엔 홍콩으로 가볼까요? 빅토리아 항을 따라 폭죽을 터뜨리며 새해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홍콩은 12분간 홍콩의 역대 최대 규모로 불꽃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태국 방콕은 차오프라야 강을 낀 번화가 시암 지역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새해 소망을 물었더니 평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ก็คงจะเป็นเรื่องพวกสงครามอะค่ะอยากให้แบบไม่มีสงครามอ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มันกระทบหลายอย่างพวกเศรษฐกิจอะไรด้วยค่ะ 전쟁 중인 러시아는 올해는 불꽃놀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엔 새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만이라도 되찾고 싶다는 소망이 무색하게 새해 첫날부터 두 곳의 전쟁터에선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자정이 지난 직후 상공에 로켓이 날아듭니다. 새해로 넘어가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중남부를 향해 로켓 20여 발을 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새해 첫날부터 치열한 교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도네츠크에 포격을 가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Такой у нас Новый год. Подарок нам какой сделали на Новый год. 길어지는 전쟁에서 가족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한 해를 넘기고 맙니다. Well, this is the New Year Eve, and everyone's supposed to be happy, but we are not happy. And we want them home today, tonight, with us. 실향민들은 폐허 속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 바라는 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20 يعني احط لي خيمه اقعد في المكان بتمنى في عام 24 اولادنا يعيشوا بسلام وبامان بتمنى اولادنا يرجعوا لمدارسهم يرجعوا 하지만 두 개의 전쟁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겠다고 한 가운데 하마스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절대 후퇴는 없다고 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일터에서 새해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대리운전 기사부터 자영업자까지 더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새해 소망을 들었습니다. 작은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연말 연초는 추운 날씨 때문에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대리기사들에게도 매우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이동형 버스에 잠깐 들어가서 손을 녹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대리기사들이 보낸 올 한 해는 어땠는지, 또 내년 새해 소망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20년 차 대리기사는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손님들하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좀 다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서로 그 대리기사도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제 희망입니다. 일이 없어 길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합니다. 코스가 좀 많이 들어가야 또 우리도 일하면서 또 추워도 좀 보람이 있는데 30대 족발집 사장님은 부쩍 늘어난 경비가 고민입니다. 인건비도 지금 일단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다 모든 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고깃집 사장님은 내 가게뿐 아니라 다 같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 골목 상권이 전체가 잘 다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웃음이 한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다 건강하게 잘 있으면 되겠죠. 붕어빵을 파는 80대 할머니는 하루를 꼬박 일해도 10만 원 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매년 노숙인들에게 해왔던 무료 나눔은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숙자가 내가 먹으러 와서 내가 맨날 주는 거야 이렇게. 먹으러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니는 왜 그렇게 있느냐. 내가 준다 먹으러. 근데 먹고 가고 그러는. 그래도 더 좋아질 거란 희망도 있었습니다. 새해는 더 나아질까요? 더 좋은 날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모두 건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소망은 각자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나폴리를 거쳐 바이에른 뮌헨까지 2023년의 아름다운 비상이 그대로 담겨있죠. 그런데 이 사진에 울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나폴리 시절 사진에 유독 하트가 몰렸고 댓글은 7,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나폴리 팬들, 선수들이 이곳을 찾은 거죠. 사랑한다, 돌아오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는데요. 이걸 본 이탈리아 언론은 김민재가 나폴리를 잊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을 함께 했던 김민재 선수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나폴리 팬들. 이번 시즌 리그 8위로 추락한 현실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씨 속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은 7.3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아침부터 영상 기온 보이면서 종일 온화하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은 약한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일부 남부지방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이 스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우리 동해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간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2도, 부산 5도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한낮에도 청주,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남해안과 제주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새해 첫 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푸른 용처럼 높이 비상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년의 첫날 저희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새해 건강하고 행복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